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의사소통 중심 수업 두 번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사소통 중심 수업이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이렇게 잘라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가 다룰 내용은 문법 지도와 정확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213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저도 펴보겠습니다. 213페이지를 보시면 네 번째 문법 지도와 정확성이라는 것이 나오죠. 저희가 유창성에 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유창성만 강조하다 보면 사실 정확성이 떨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가지는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를 영어 교육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에 있어서 문법 능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촘스키의 언어 능력, 즉 linguistic competence에도 문법 능력이 포함되지만 사실 그것을 확장하고 변형한 새로운 개념인 communicative competence에서도 의사소통 능력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유창성이 매우 좋은 사람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 사람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사람이 단어를 막 나열해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문법을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법을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의미를 훨씬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가 있어요. 즉 문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은 단어를 뒤죽박죽 얘기를 할 때 상황에 따라서 그게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아예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완전히 오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휘만 많이 알고 있다거나 혹은 유창성만 좋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언어를 잘 구사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휘와 문법의 관계를 단순히 어휘냐 문법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컨텍스트, 즉 맥락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할 때 풍부한 문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상대방이 또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어휘를 사용해서도 효율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가게에 갔어요. 가게 주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 주인은 가게에 들어온 사람이 물건을 사러 왔다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죠. 왜냐하면 도둑이 아닌 이상 가게에 들어가서 뭘 하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당연히 물건을 살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고객이 만약에 탄산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탄산수를 찾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게 주인은 탄산수가 있는 곳에 가서 탄산수를 꺼내서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돈을 받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가게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컨텍스트가 굉장히 자세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은 물건을 사러 온 사람이고 사러 온 사람이면 당연히 물건을 찾을 테고 물건을 찾았으면 돈을 내고 물건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이 되니까요. 자, 이렇게 굉장히 상세하게 문맥을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탄산수 딱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통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전혀 컨텍스트가 거의 전혀 없는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을 쓸 때. 자, 여러분들 글을 쓸 때 누군가에게 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 독자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뭐, 형제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써가지고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때는 문맥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상대방이 어떤 정도의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미리 약속된 게 없다면, 문맥이 즉 없다면, 글을 굉장히 자세히 써야 됩니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탄산수라고 써가지고 주면 그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왜 갑자기 나타나서 탄산수라는 말을 주느냐. 자, 이때는 탄산수라는 말을 똑같이 써도 전혀 소통이 안 됩니다. 즉, 컨텍스트가 굉장히 잘 정의된 경우에는 한두 개의 어휘를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전달할 수 있음에 반해서 컨텍스트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즉, 잘 정제된 문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의미가 전달이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의미를 전달함에 있어서 유창성이냐 정확성이냐는 별로 사실은 생산적인 논의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재미난 비유가 나옵니다. 카메론이라고 하는 학자가 213페이지 맨 아래 문법을 카메론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물을 주면 돋아나는 새싹이라고 정의를 해요. 넘어가서 계속 읽어보면 어린이에게 아동에게 의미 있는 언어 사용이라고 하는 물을 주면 어린이의 내면에서 문법이 자라난다고 비유한다. 그러니까 문법이 자라나는 것이니까 맨 처음부터 문법을 완벽하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보다는 처음에는 최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발화의 기회를 많이 주고 그 발화를 통해서 자신의 의미를 자주 표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하지만 문법이 새싹처럼 자라나듯이 문장을 사용하고 또 복잡한 내용을 전달하면서 점점 문법 능력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처음부터 문법에 대한 완벽성을 요구하기보다는 처음에는 의미를 전달하는, 즉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발화를 유도하고 점차 문법이 성장할 수 있도록 완벽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겠죠. 자, 이번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문법 교수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과서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던 그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요. deductive approach, 한국어로는 연역적 방법, 그 다음에 inductive approach, 귀납적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잠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How to Teach Grammar라고 하는 책, 스콧 톰베리가 쓴 롱맨에서 나온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다음에 나오는 연역적 귀납적 방법의 설명은 이 책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저희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연역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룰을 먼저 주고, 즉 규칙이나 일반화된 명제를 먼저 주고 그것에 해당하는 예시를 그 다음에 쭉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룰을 바로 딱 던져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먼저 답을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기도 하죠. 그래서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역적 방법에 대한 찬성 이유입니다. It gets straight to the point and is time saving. 자, straight to the point니까 다른 것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바로 포인트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it respects the intelligence and maturity of many, especially adult students. 자, 연역적 방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연역적으로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진 또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나와 있지만 학습자의 intelligence, 즉 지능, 지적인 능력, 혹은 maturity, 어떤 성숙함, 그러니까 머리가 우리가 컸다고 하죠. 머리가 큰 걸 존중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예시를 많이 주기보다 원리나 법칙을 먼저 주는 걸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역적 방법을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것이 나이가 좀 든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방법이라는 걸 이 사람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학습자들에게도 때로 필요할 때가 있겠죠. 그건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히 한국과 같은 EFL,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상황에서 더욱더 유효한 것인데요. It confirms many students' expectations about classroom learning. 자, expectation이란 말 아시죠? 기대하는 거, 기대하는 바.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은 교실에 오면 당연히 문법을 어느 정도 배울 거라고 기대를 해요. 기대를 갖고 오죠. 그런데 만약에 교실에 왔는데 그 어떤 문법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러면 기대가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학습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문법을 가르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It allows a teacher to deal with language points as they come up, rather than having to anticipate them and prepare for them in advance. 자, 마지막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법책을 보시면 다양한 문법 요소들이 챕터 바이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챕터를 다룰 때는 그 문법 요소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요소가 나오면 그 요소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학생들이 규칙을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언어 자료를 통해서 규칙을 찾아야 되는 상황, 귀납적인 거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런 상황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만 딱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귀납적인 것을 하다가 되게 여러 가지 포인트를 건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교사의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으로 하는 것, it allows the teacher, 선생님으로 하여금 to deal with language points as they come up. 어떤 게 딱 나올 때 그것만 딱딱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에 비해서 귀납적인 것은 다양한 포인트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마다 교사가 그걸 다 하나하나 뭔가 해주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동명사를 가르치려고 동명사에 관한 예문을 15개를 선별을 해가지고 학생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납적으로 자, 여기에서 어떤 법칙이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룰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문장에서 학생들이 동명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사라든가 형용사 같은 걸 보고 되게 동명사와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법칙을 막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은 교사가 그것을 일일이 대응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겠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교사가 15개의 문장을 미리 분석을 하고 학생들이 제안할 수 있는 룰들을 다 예상을 한 다음에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 그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문장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연역적 방법에 반대하는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연역적 방법이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A heavy use of meta-language can demotivate students. 자, heavy use니까 그냥 한두 개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meta-language는 저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메타라고 하는 게 뭐뭐의 위에, 뭐뭐의 상위에 이런 의미라고 했죠. 그래서 메타 랭귀지는 언어에 관한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상시에 뭐 주어, 목적어, 관계대명사 이런 말을 평상시에 쓰진 않죠. 언어, 우리가 가르치는 언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는 주어야. Tom loves jazz music 이렇게 할 때 Tom이라고 하는 걸 가리키면서 Tom은 주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Tom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에 관한 단어입니다. 주어란 단어가요. 자, 그런데 문법을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메타랭귀지를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안 쓰려고 해도 저희가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계속 쓰게 돼요. 학습자들, 특히 어린 학습자들은 간접적으로 배운다고 했죠. 그러니까 말을 이건 주어고, 이건 동사고, 이건 목적어야. 이렇게 직접 원리를 설명한다기보다는 다양한 언어를 접하면서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배우는데 강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메타랭귀지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아주 극소수의 학생들은 그게 재미있어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게 있구나. 주어라는 게 있구나. 신기하다. 그런데 사실 그런 학생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메타랭귀지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 자체가 학생들에게 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demotivate, 즉 모티베이션 동기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eacher Fronted Transmission Style Classroom입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교사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사가 앞에서 룰을 설명하고 교사가 예문 읽고 해석합니다. 기껏해야 학생들한테 시키는 것은 해석해봐라. 이 정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경우에 트랜스미션 스타일, 그러니까 교사가 중심이 된 전달 방식의 클래스룸이 되는 거죠. 우리가 가르치는 거는 의사소통이잖아요. 의사소통인데 교사만 얘기를 한다면 결국 학생들한테는 말할 기회가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자, 세 번째, explanation is seldom memorable as other forms of presentation, such as demonstration. 자, 연역적 방법에서 저희가 먼저 룰이나 원리를 먼저 설명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설명이 물론 설명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설명이라고 하는 게 듣고 나서 특히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잘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설명보다는 더 잘 남는 게 데몬스트레이션, 뭔가 보여주는 것, 딱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이 더 오래 남죠. 그렇기 때문에 explanation 정말 잘하지 않는 이상 기억에 딱 남지가 않아요. 자, 마지막에 encourages the belief that learning a language is simply a case of knowing the rules. 자,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경험을 하셨나 모르겠어요. 문법책에서 문법책 설명이 다 이해가 되면 영어 그 챕터를 다 이해한 것처럼 느껴지고 그 챕터의 영어를 다 아는 것처럼 느껴져요. 설명이 다 이해가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정말로 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설명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설명을 기반으로 거기에 나온 문장들을 발화하거나 쓰고 또는 듣거나 읽을 수 있는 능력이죠. 그게 목표인데 연역적으로 문법을 가르치다 보면 문법이 다 이해가 되면 그 챕터, 그 단어는 공부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그게 영어 공부의 시작일 뿐인데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연역적 방법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귀납적 방법, 즉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어떨까요? 인덕티브 어프로치는 아까 연역적 방법과는 반대로 예시들을 풍부하게 제시를 하고 그 예시들 속에서 어떤 법칙, 어떤 원리를 찾아내게 하는 일종의 발견학습, 디스커버리 러닝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아래와 같은 예시를 듭니다. 왜 이런
게 좋냐, 귀납작 방법이 왜 좋냐. 자, 첫 번째, more likely to fit their existing mental structures. 자, 학습자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에 대한 어떤 지식이 있습니다. 혹은 언어에 대해서 갖고 있는 멘탈 스트럭처, 어떤 정신적 구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이 딱 갔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문장을 보여주면서 뭔가 보여주거나 행동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막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말이 영어를 배운다는 게 이런 건가 싶으면서 멘탈 스트럭처, 그들의 어떤 원래 가지고 있던 심리적 스트럭처와 맞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학습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자, 두 번째, a great degree of cognitive depth입니다. 여기서 조금 어려운 단어일 수 있는데, 표현일 수 있는데, cognitive depth라고 하는 표현을 알아두세요. 이거는 인지적 깊이입니다. 예. 자, 여러분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수학을 만약 공부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수학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자기가 깊이 고민하고 이리저리 막 방안을 강구하면서 겨우겨우 푼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와, 풀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고 딱 보니까 좀 어려워. 그래서 바로 책을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답을 봐요. 그 다음에 답을 봐가지고 문제랑 맞춰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어떤 게 더 오래 남을까요? 여러 가지 궁리해 보면서 확실하게 자기 힘으로 푼 것과 그냥 보자마자 답안지 보고 대충 맞춰본 거. 당연히 전자겠죠. 자신이 고민하고 고생한 만큼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제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라 인지과학, 즉 Cognitive Science에서 많은 학자들이 이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것들이나 힘든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한 것, 그것을 푸는 과정에서 한 여러 가지 인지적인, 우리의 머릿속에 뭔가 돌아가는 그런 과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오래 기억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여러 개를 보면서 정확히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내가 찾아냈을 때 더 오래 남는 거죠. 이것과 액티브 인발브먼트와는 짝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를 찾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능동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냥 선생님이 설명 쭉 들려주는 거랑 내가 룰을 찾는 거랑은 인발브먼트, 참여의 정도가 다르겠죠. 또한 이것은 encourages pattern recognition and problem solving. 자, 인간이 언어를 배울 때 아주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패턴 레커그니션입니다. 우리는 언어를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 속에서 계속해서 어떤 패턴을 찾아가게 되는 그런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패턴 레커그니션, 패턴 인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문제 해결, 프로블럼 솔빙 이런 것들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걸 보시면 Collaborative Problem Solving creates extra language activities. 이것은 아까 그 연역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연역적인 방법에서 설명을 쭉 그냥 전달을 하잖아요. 전달을 하는데 학습자들이 어떤 룰을 찾을 때, 원리를 찾을 때는 학습자들이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교사들이 Collaborative Activity, 즉 협동학습을 조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경우에 컬래버러티브 프로블럼 솔빙에 의해서 더 많은 언어 사용의 기회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협동학습으로 인해서 extra language activities가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romotes learner autonomy, 그죠? 학습자의 자율성을 증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게 있지만 꼭 이게 다 좋은 것만은 또 아닙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too much time and energy spent.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걸 뭘 다 이렇게 찾아보게 하냐. 교사가 잘 설명해 주면 되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연역적 방법의 그 부분에서 straight to the point. 바로 포인트로 들어가지 뭘 그걸 학생들로 하여금 시간이나 에너지를 쏟게 하냐. 이런 반대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것과 연결된 것으로 sacrifices the time for productive task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갖다가 배우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을 가지고 써먹으려고 하는 건데 인덕티브 어프로치에서는 학습자들이 그 룰을 찾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쓰니까 실제 프로덕션 태스크에 필요한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말해보거나 쓰거나 하는 게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덕티브 태스크를 위한 시간을 희생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대가 있죠. 그리고 wrong hypothesis and applications. 학습자들이 제대로 룰을 찾는 게 아니라 잘못된 가정, 잘못된 가설을 만들어내거나 그걸 잘못 적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걸 잘 고쳐주면 되겠지만 잘못하면 학습자들이 잘못된 규칙을 머릿속에 넣고 교실을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heavy demands on teachers. 자, 교사들은 할 일이 많아집니다. 아니, 얘만 던져주면 되는데 뭐가 할 일이 많아집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얘를 던져주고 예시를 주고 끝나는 게 아니죠. 그걸 충분히 설명해주는 그리고 학습자들의 이해를 점검하는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교사는 그냥 교재를 가지고 설명을 할 때보다 준비할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게 heavy demands가 되겠죠. 그 다음, some aspects of language are very difficult to summarize in a rule. 자, 어떤 경우에는 한 가지 룰을 가지고 어떤 언어의 경우에는 하나의 룰로 서머라이즈 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귀납작 방법의 반대 이유냐?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에서는 나오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관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합시다. 정관사도 있을 수 있고, 부정관사도 있을 수 있고, 관사가 안 붙거나, 복수형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냥. 자, 이걸 예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하면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납작 방법으로 어떤 룰을 찾아내는 것은 그 룰이 명확할 때 효과가 있지, 룰이 너무 복잡해지면 사실 학생들이 예시를 통해서 그 룰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차라리 그럴 때는 교사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 여러 개의 예를 보여주면서 그 룰을 설명해 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관사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책에서 챕터 하나 전체가 관사에 관한 거예요. 그쵸?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그걸 쪼개서 가르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관사는 어를 붙이거나 덜을 붙이거나 붙이지 않거나 복수형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걸 예문으로 귀납적으로 배운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EFL 상황에서 어떤 학습자를 하더라도 관사를 완벽하게 알기가 힘든데요. 네, 십수년 공부를 해도 알기가 힘든데 1시간 안에 예문을 줘가지고 관사에 관한 룰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some aspects of language are very difficult to summarize in a rule 이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personal learning styles라고 하는 게 자, 어떤 학생은 마치 탐정이 된 것처럼 자기가 단서를 가지고 룰을 찾는 걸 즐거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학생들은 그 자체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안을 하고 가르쳐야지 어떤 학생에게는 무조건 너는 이번에는 디스커버리 러닝, 즉 인덕티브 러닝을 해야겠다. 이렇게
부여를 했을 때, 요구를 했을 때 학생들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교사는 그것을 잘 염두에 두고 가르쳐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문법 규칙을 이런 식으로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균합적으로 가르쳤을 때 학생들의 스타일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네 가지를 알아봤어요. 연역적 방법의 찬성, 반대, 균합적 방법의 찬성, 반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이것들을 잘 알아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균합적 방법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사실 연역적 방법도 문제가 없진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 교재들에 보면은 많은 것들이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내가 균합적인 방법을 써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그 개념이 나오는데요. 노티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노티싱 주목화 혹은 의식화, consciousness raising, consciousness를 하다가 이렇게 raise 한다, 의식하도록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이런 겁니다. 자, 무조건 예문을 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피처, 어떤 언어의 특정한 특성들을 학생들이 머릿속에 딱 넣고 앞으로의 독해나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에서 그런 피처가 나오면 늘 주목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제가 이것과 관련돼서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냐면 여러분 혹시 종이에 이렇게 손을 베어 보신 적 있나요? 종이에 이렇게 손가락에 베어 본 적? 벤지도 모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세수를 하다가 손가락이 베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픈 데가 벤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아프면서 하루 종일 그게 신경을 쓰이고 아픕니다. 그러니까 아픈지도 모르고 벤지도 몰랐는데 벤 걸 안 순간 거기에 계속 주목하게 돼요. 눈길이 가고 왠지 손도 이렇게 만져보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가 막 그 종이로 벤 데가 굉장히 아픈 겁니다. 자, 이거는 나쁜 상황이지만 이걸 학습에 이런 원리를 적용하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한 피처를 가지고 우리가 균합적 방법으로 예문을 많이 봤어요. 그게 동명사 in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want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want 다음에 나오는 투부정사를 배웠다고 한다면 그것을 계속적으로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는 자, 오늘은 우리가 wan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구문을 배웠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사 다음에 to 플러스 동사가 나오면 항상 메모를 하고 주목하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더 눈길을 주는 거죠. 주목을 하는 겁니다. 주목을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자기의 의식 안에 놔두는 거죠. 교실에서는 이것을 주목하게 하는 방법을 215페이지에 보시면 일종의 텍스트 인핸스먼트, 텍스추얼 인핸스먼트를 하고 있는데요. 215페이지에 거기 Tom is taller than Bob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밑줄을 긋고 어떤 경우에는 색깔이 있는 텍스트로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볼드체로 해가지고 글자체를 두껍게 하고 이런 걸 텍스추얼 인핸스먼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want 플러스 투부정사다 그러면 want 투부정사와 같은 구문을 계속해서 밑줄을 그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비교급 플러스 den이라고 그러면 비교급 플러스 den의 밑줄을 다 그어주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그 수업 시간에 균합적 방법으로 배우고 나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주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실 안에서도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서 노티싱을 하기 위해서 텍스추얼 이넨스먼트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제를 내줄 수도 있겠죠. 오늘 이렇게 배웠는데, 오늘 비교급 플러스 den을 배웠는데, 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너희들이 읽고 있는 책에서 비교급 플러스 den을 다 찾아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초등학교 같으면은 그게 좀 어렵다면 만약에 이런 것도 가능할 겁니다. 인칭 대명사를 다 찾아오세요. 그래서 뭐 I, you, he 이런 것들을 다 찾아오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텍스트 강화를 통해서 무언가를 주목하게 만들고, 그 주목해서 뭔가 의식 속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텍스트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균합적인 방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시간을 오랫동안 벌면서 그 균합적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고, 그 규칙을 가지고 어떤 텍스트를 만나든지 적용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영어 교육에서는 이것을 노티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노티싱을 좀 더 명확하게 이론적으로 구성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한 노티싱과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노티싱 가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비디오를 보시고 공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티싱 하이파서시스라고 하는 저 비디오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링크는 이 비디오 올릴 때 밑에다가 저 링크를 같이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